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낡은 초가집 지붕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문풍지는 거센 바람에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롭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깊은 산속.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웅크릴 만큼 사나운 날씨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선 그 작은 초가집의 방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끈질기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라 불리는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지금 그녀가 머무는 곳은 비단과 비단 금침이 깔린 안채가 아니라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흙벽뿐인 초라한 암자였습니다. 방 안에는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은은하게 퍼지는 쌉싸름한 약초 달이는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고, 서연은 가늘고 고운 손길로 말린 약초들을 정성스레 다듬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 단아하고 기품이 흘렀으나, 호롱불이 일렁일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왼쪽 얼굴에는 붉고 거대한 반점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녀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이 붉은 자국을 가문의 저주이자 불길한 징조라 여겼기에, 서연은 꽃다운 나이에 화려한 규방이 아닌 이토록 외딴 산속으로 내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약초를 썰고 있는 작두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오직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차분한 몰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뻐근한 허리를 펴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요하여 마치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도자의 그것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가에서 하인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왔을 때의 기억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하인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쌀자루를 마당 흙바닥에 툭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신조차 없었지만, 서연은 그 무례한 행동에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는 무언의 압박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을 법제하고 의서들을 읽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왔는데, 이는 세상이 그녀를 버렸을지언정 그녀 자신은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람이 문을 거세게 흔들 때마다 방 안의 불꽃이 춤을 추었고, 서연의 그림자 또한 벽면 위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서연의 예민한 귀를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초를 썰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는데, 곧이어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물체가 젖은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평소 산짐승들이 다쳐서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의 인기척임을 직감한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반집 규수로서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은 의수를 익힌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공포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는데,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흙탕물과 붉은 선혈로 뒤범벅이 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낯선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양반가의 규수가 아니라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원과도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청은망은 무거워진 사내의 몸을 가냘픈 여인의 힘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빗물과 섞여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바닥에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서연은 이를 악물고 사내를 방 안에 따뜻한 아랫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서둘러 문을 닫아 사나운 비바람을 차단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행색은 실로 기이하고 심상치 않았습니다. 겉옷은 밤의 어둠에 몸을 숨기기 좋은 검은색 무명이었으나 날카로운 칼날에 찢어진 옷깃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속에는 평범한 백성들이 입는 거친 삼배가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급 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엄격한 유교 법도 아래 외간 남자,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의 옷고름에 손을 대는 것은 서연에게 있어 목숨을 건 파격이나 다름없었지만 흉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검붉은 선혈은 그녀에게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까 썰고 있던 귀한 지혈초와 쑥을 급히 지식여 사내에 벌어진 상처 위에 두텁게 덮었는데 약초에 즙이 상처에 스며들자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사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하얀 속치마 단을 찢어 깨끗한 붕대를 만들었고 피 묻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능숙하고 단호한 손길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의서를 통해 글로만 배웠던 의술이었으나 수많은 밤을 홀로 연구하며 익힌 그녀의 손끝은 침착했고 그 정성 덕분인지 사내의 거칠었던 숨소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사내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속하게도 호롱불은 서연의 고운 오른쪽 얼굴이 아닌 붉은 반점이 뒤덮인 왼쪽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기에 서연은 본능적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보였던 경멸과 공포의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 즉 왕의 신분을 숨기고 잠행을 나왔다가 자객의 습격을 받았던 이호는 비명이나 혐오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물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건네자 그는 물을 마신 뒤 서연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붙잡으며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호의 눈에 비친 것은 흉측한 붉은 반점이나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하며 붉게 충혈된 서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자신을 살려낸 따뜻하고 거친 손마디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위협했지만 좁고 누추한 초가집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평온함과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멍에를 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산속에 유배된 여인과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던 고독한 왕.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그날 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말없이 서로의 고통을 보듬으며 운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인연의 끈을 맺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출혈은 멈추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등잔불을 가까이 대고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붉었던 핏자국 주변으로
검푸른 도끼가 뱀처럼 스멀스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낡은 의서에서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이 독이 일반적인 금창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자객들이 사용하는 맹독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인 석송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밖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약초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미끄러운 지늘길과 날카로운 빗줄기가 서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암자 뒤편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방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는 찰나의 순간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약초를 발견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채취하여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암제 돌아온 그녀는 지체 없이 약초를 찧어 환부에 바르고 탕약을 정성껏 따려 사내의 입안으로 조심스레 흘려넣었습니다. 약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사내의 호흡이 차분해지고 열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암자 밖에서 다시금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이 아니라 평소 서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녀의 이복 오라비가 하인들을 이끌고 사냥을 핑계로 산을 뒤지다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오라비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이 오두막의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며 다짜고짜 방 안을 수색하려 들었습니다. 방 안의 이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기력이 쇠하여 검을 쥘 힘조차 없었고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평소라면 오라비의 호통 한마디에 기가 죽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을 서연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서슬 퍼런 눈빛으로 오라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문에서 내쳐진 몸이나 이곳은 엄연한 여인의 규방입니다. 아무리 혈육이라 한들 밤늦은 시각에 예고도 없이 침소에 들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당장 물러가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고 그 서늘한 기세에는 평소의 유약함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기세등등하던 오라비조차 주춤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유령처럼 지내던 누이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오라비는 헛기침을 하며 하인들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수 없는 년이 도끼만 올랐구나 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은 뒤 서둘러 암자를 빠져나갔고 그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호는 비록 몸은 상했으나 서연이라는 여인의 내면에 깃든 강인한 기계와 지혜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아온 그 어떤 화려한 궁중의 여인들보다 흉터 뒤에 숨겨진 서연의 영혼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이 트고 비가 그치자 이호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쾌되지는 않았으나 더 머무르는 것은 서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 품속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를 꺼내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는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구원하였소. 이 은혜는 내 반드시 잊지 않고 갚을 것이니 부디 강건하게 기다려 주시오. 이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은 서연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었고 그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 가슴 벅찬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칼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외롭게 떨던 서연의 초갓집. 주변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지만 마을 아래 한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난데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이어진 긴 행렬과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어가 행렬이 마을 입구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대감과 서연의 이복 오라비는 이것이 가문에 내려질 큰 벼슬이나 포상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비단옷을 차려입은 채 대문 밖까지 뛰쳐나가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대감과 오라비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임금의 곁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눈빛을 한 서연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 대감과 오라비를 내려다보며 우렁차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가문의 헛된 명예와 거칠애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귀한 재능과 따뜻한 심성을 지닌 혈육을 짐승보다 못한 곳에 버려두었다. 지난 겨울 짐이 자객의 칼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 나를 구한 것은 너희의 높은 벼슬도 재물도 아닌 바로 너희가 얼굴에 흉이 있다 하여 내친 이 여인의 의술과 정성이었다. 임금의 호통이 떨어지자 한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오라비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오라비의 관직을 박탈하고 가문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도록 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동안 귀신 들린 여자라며 손가락질 받던 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서연을 화려한 궁궐의 후궁으로 데려가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진정한 가치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를 살리는 숭고한 손길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서연에게 대의녀라는 파격적인 직첩을 내리고 그녀가 신분과 성별 그리고 외모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민서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조선 팔도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은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의 해민소 앞에는 늘 병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는 뛰어난 의원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훈장이자 그녀만의 당당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서연은 맥을 짚으며 환자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멀리서 미행을 나온 임금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삶은 비바람치는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찬란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붉은 꽃처럼 만개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낡은 초가집 지붕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문풍지는 거센 바람에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롭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깊은 산속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웅크릴 만큼 사나운 날씨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선 그 작은 초갓집의 방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끈질기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라 불리는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지금 그녀가 머무는 곳은 비단과 비단 금침이 깔린 안채가 아니라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흙벽뿐인 초라한 암자였습니다. 방 안에는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은은하게 퍼지는 쌉싸름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고 서연은 가늘고 고운 손길로 말린 약초들을 정성스레 다듬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 단아하고 기품이 흘렀으나 호롱불이 일렁일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왼쪽 얼굴에는 붉고 거대한 반점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녀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이 붉은 자국을 가문의 저주이자 불길한 징조라 여겼기에 서연은 꽃다운 나이에 화려한 규방이 아닌 이토록 외딴 산속으로 내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약초를 썰고 있는 작두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오직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차분한 몰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뻐근한 허리를 펴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요하여 마치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도자의 그것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가에서 하인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왔을 때의 기억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하인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쌀자루를 마당 흙바닥에 툭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신조차 없었지만 서연은 그 무례한 행동에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는 무언의 압박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을 법제하고 의서들을 읽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왔는데 이는 세상이 그녀를 버렸을지언정 그녀 자신은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람이 문을 거세게 흔들 때마다 방 안의 불꽃이 춤을 추었고 서연의 그림자 또한 벽면 위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서연의 예민한 귀를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초를 썰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는데 곧이어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물체가 젖은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평소 산짐승들이 다쳐서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의 인기척임을 직감한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반집 규수로서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은 의술을 익힌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공포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는데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흙탕물과 붉은 선혈로 뒤범벅이 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낯선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양반가의 규수가 아니라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원과도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청은망은 무거워진 사내의 몸을 가냘픈 여인의 힘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빗물과 섞여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바닥에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서연은 이를 악물고 사내를 방 안에
따뜻한 아랫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서둘러 문을 닫아 사나운 비바람을 차단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행색은 실로 기이하고 심상치 않았습니다. 겉옷은 밤의 어둠에 몸을 숨기기 좋은 검은색 무명이었으나 날카로운 칼날에 찢어진 옷깃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속에는 평범한 백성들이 입는 거친 삼배가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급 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엄격한 유교 법도 아래 외간 남자,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의 옷고름에 손을 대는 것은 서연에게 있어 목숨을 건 파격이나 다름없었지만 흉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검붉은 선혈은 그녀에게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까 썰고 있던 귀한 지혈초와 쑥을 급히 지식여 사내에 벌어진 상처 위에 두텁게 덮었는데 약초에 즙이 상처에 스며들자 사내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사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하얀 속치마 단을 찢어 깨끗한 붕대를 만들었고 피 묻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능숙하고 단호한 손길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의서를 통해 글로만 배웠던 의술이었으나 수많은 밤을 홀로 연구하며 익힌 그녀의 손끝은 침착했고 그 정성 덕분인지 사내의 거칠었던 숨소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사내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속하게도 호롱불은 서연의 고운 오른쪽 얼굴이 아닌 붉은 반점이 뒤덮인 왼쪽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기에 서연은 본능적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보였던 경멸과 공포의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 즉 왕의 신분을 숨기고 잠행을 나왔다가 자객의 습격을 받았던 이호는 비명이나 혐오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물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건네자 그는 물을 마신 뒤 서연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붙잡으며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호의 눈에 비친 것은 흉측한 붉은 반점이나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하며 붉게 충혈된 서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자신을 살려낸 따뜻하고 거친 손마디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위협했지만 좁고 누추한 초가집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평온함과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멍에를 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산속에 유배된 여인과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던 고독한 왕.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그날 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말없이 서로의 고통을 보듬으며 운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인연의 끈을 맺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출혈은 멈추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등잔부를 가까이 대고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붉었던 핏자국 주변으로 검푸른 도끼가 뱀처럼 스멀스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낡은 의서에서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이 독이 일반적인 금창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자객들이 사용하는 맹독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인 석송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밖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약초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미끄러운 지늘길과 날카로운 빗줄기가 서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암자 뒤편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방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는 찰나의 순간,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약초를 발견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채취하여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암제 돌아온 그녀는 지체 없이 약초를 찧어 환부에 바르고 탕약을 정성껏 따려 사내의 입안으로 조심스레 흘려넣었습니다. 약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사내의 호흡이 차분해지고 열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암자 밖에서 다시금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이 아니라 평소 서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녀의 이복 오라비가 하인들을 이끌고 사냥을 핑계로 산을 뒤지다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오라비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이 오두막의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며 다짜고짜 방 안을 수색하려 들었습니다. 방 안의 이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기력이 쇠하여 검을 쥘 힘조차 없었고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평소라면 오라비의 호통 한마디에 기가 죽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을 서연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서슬 퍼런 눈빛으로 오라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문에서 내쳐진 몸이나 이곳은 엄연한 여인의 규방입니다. 아무리 혈육이라 한들 밤늦은 시각에 예고도 없이 침소에 들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당장 물러가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고 그 서늘한 기세에는 평소의 유약함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기세등등하던 오라비조차 주춤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유령처럼 지내던 누이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오라비는 헛기침을 하며 하인들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수 없는 년이 도끼만 올랐구나 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은 뒤 서둘러 암자를 빠져나갔고 그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호는 비록 몸은 상했으나 서연이라는 여인의 내면에 깃든 강인한 기계와 지혜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아온 그 어떤 화려한 궁중의 여인들보다 흉터 뒤에 숨겨진 서연의 영혼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이 트고 비가 그치자 이호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쾌되지는 않았으나 더 머무르는 것은 서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 품속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를 꺼내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는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구원하였소. 이 은혜는 내 반드시 잊지 않고 갚을 것이니 부디 강건하게 기다려 주시오. 이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은 서연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었고 그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 가슴 벅찬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칼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외롭게 떨던 서연의 초갓집. 주변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지만 마을 아래 한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난데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이어진 긴 행렬과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어가 행렬이 마을 입구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대감과 서연의 이복 오라비는 이것이 가문에 내려질 큰 벼슬이나 포상일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비단옷을 차려입은 채
대문 밖까지 뛰쳐나가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대감과 오라비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임금의 곁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눈빛을 한 서연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 대감과 오라비를 내려다보며 우렁차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가문의 헛된 명예와 거칠애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귀한 재능과 따뜻한 심성을 지닌 혈육을 짐승보다 못한 곳에 버려두었다. 지난 겨울 짐이 자객의 칼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 나를 구한 것은 너희의 높은 벼슬도 재물도 아닌 바로 너희가 얼굴에 흉이 있다 하여 내친 이 여인의 의술과 정성이었다. 임금의 호통이 떨어지자 한 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오라비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오라비의 관직을 박탈하고 가문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도록 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동안 귀신 들린 여자라며 손가락질 받던 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서연을 화려한 궁궐의 후궁으로 데려가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진정한 가치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를 살리는 숭고한 손길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서연에게 대의녀라는 파격적인 직첩을 내리고 그녀가 신분과 성별 그리고 외모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민서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조선 팔도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은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의 해민소 앞에는 늘 병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는 뛰어난 의원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훈장이자 그녀만의 당당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서연은 맥을 짚으며 환자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멀리서 미행을 나온 임금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삶은 비바람치는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찬란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붉은 꽃처럼 만개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낡은 초가집 지붕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고 문풍지는 거센 바람에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롭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깊은 산속. 짐승들조차 숨을 죽이고 웅크릴 만큼 사나운 날씨였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선 그 작은 초가집의 방 안에서는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끈질기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라 불리는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지금 그녀가 머무는 곳은 비단과 비단 금침이 깔린 안채가 아니라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흙벽뿐인 초라한 암자였습니다. 방 안에는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와 은은하게 퍼지는 쌉싸름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었고 서연은 가늘고 고운 손길로 말린 약초들을 정성스레 다듬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모습은 얼핏 보기에 단아하고 기품이 흘렀으나
호롱불이 일렁일 때마다 드러나는 그녀의 왼쪽 얼굴에는 붉고 거대한 반점이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녀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이 붉은 자국을 가문의 저주이자 불길한 징조라 여겼기에 서연은 꽃다운 나이에 화려한 규방이 아닌 이토록 외딴 산속으로 내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약초를 썰고 있는 작두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 대신 오직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차분한 몰입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뻐근한 허리를 펴며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맑고 고요하여 마치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수도자의 그것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본가에서 하인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왔을 때의 기억이 서연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하인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쌀자루를 마당 흙바닥에 툭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서신조차 없었지만 서연은 그 무례한 행동에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은 듯이 조용히 살라는 무언의 압박을 읽어낼 수 있었기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산에서 직접 캔 약초들을 법제하고 의서들을 읽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왔는데 이는 세상이 그녀를 버렸을지언정 그녀 자신은 결코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바람이 문을 거세게 흔들 때마다 방 안의 불꽃이 춤을 추었고 서연의 그림자 또한 벽면 위에서 기괴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약탕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을 바라보며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때 거센 빗소리와 천둥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리가 서연의 예민한 귀를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라 쇠와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파열음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초를 썰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는데 곧이어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물체가 젖은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평소 산짐승들이 다쳐서 내는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의 인기척임을 직감한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양반집 규수로서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은 의술을 익힌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공포를 눌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었는데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흙탕물과 붉은 선혈로 뒤범벅이 된 채 문 앞에 쓰러져 있는 한 낯선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연은 더 이상 양반가의 규수가 아니라 오직 눈앞의 생명을 구하려는 의원과도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청은망은 무거워진 사내의 몸을 가냘픈 여인의 힘으로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빗물과 섞여 흐르는 붉은 피를 보자 그녀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용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흙바닥에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면서도 서연은 이를 악물고 사내를 방 안에 따뜻한 아랫목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고 서둘러 문을 닫아 사나운 비바람을 차단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사내의 행색은 실로 기이하고 심상치 않았습니다. 겉옷은 밤의 어둠에 몸을 숨기기 좋은 검은색 무명이었으나 날카로운 칼날에 찢어진 옷깃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속에는 평범한 백성들이 입는 거친 삼배가 아니라 은은한 광택이 도는 고급 비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유별한 엄격한 유교 법도 아래 외간 남자,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내의 옷고름에 손을 대는 것은 서연에게 있어 목숨을 건 파격이나 다름없었지만 흉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검붉은 선혈은
그녀에게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까 썰고 있던 귀한 지열초와 쑥을 급히 지식여 산해에 벌어진 상처 위에 두텁게 덮었는데 약초에 즙이 상처에 스며들자 산해는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행여나 산해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며 자신의 하얀 속치마 단을 찢어 깨끗한 붕대를 만들었고 피 묻은 손을 닦을 새도 없이 능숙하고 단호한 손길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매어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의서를 통해 글로만 배웠던 의술이었으나 수많은 밤을 홀로 연구하며 익힌 그녀의 손끝은 침착했고 그 정성 덕분인지 산해에 거칠었던 숨소리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몰아치던 폭풍우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산해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속하게도 호롱불은 서연의 고운 오른쪽 얼굴이 아닌 붉은 반점이 뒤덮인 왼쪽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기에 서연은 본능적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보였던 경멸과 공포의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해, 즉 왕의 신분을 숨기고 잠행을 나왔다가 자객의 습격을 받았던 이호는 비명이나 혐오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갈라진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물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건네자 그는 물을 마신 뒤 서연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붙잡으며 그녀가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호의 눈에 비친 것은 흉측한 붉은 반점이나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하며 붉게 충혈된 서연의 맑고 깊은 눈동자와 자신을 살려낸 따뜻하고 거친 손마디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듯 위협했지만 좁고 누추한 초가집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평온함과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라는 멍에를 쓰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산속에 유배된 여인과 궁궐이라는 화려한 감옥 속에서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던 고독한 왕. 상처 입은 두 영혼은 그날 밤 흔들리는 호롱불 아래서 말없이 서로의 고통을 보듬으며 운명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한 인연의 끈을 맺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출혈은 멈추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등잔불을 가까이 대고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붉었던 핏자국 주변으로 검푸른 도끼가 뱀처럼 스멀스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낡은 의서에서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이 독이 일반적인 금창약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자객들이 사용하는 맹독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험한 바위 틈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인 석송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밖은 여전히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낡은 삿갓을 눌러쓰고 약초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미끄러운 지늘길과 날카로운 빗줄기가 서연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암자 뒤편의 가파른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바위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방 안에 죽어가고 있는 사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는 찰나의 순간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약초를 발견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채취하여 품속 깊이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암제 돌아온 그녀는 지체 없이 약초를 찧어 환부에 바르고 탕약을 정성껏 따려 사내의 입안으로 조심스레 흘려넣었습니다.
약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사내의 호흡이 차분해지고 열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암자 밖에서 다시금 소란스러운 인기척이 들려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객이 아니라 평소 서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그녀의 이복 오라비가 하인들을 이끌고 사냥을 핑계로 산을 뒤지다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거칠게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오라비는 비에 젖은 옷을 털며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이 오두막의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졌다며 다짜고짜 방 안을 수색하려 들었습니다. 방 안의 이호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기력이 쇠하여 검을 쥘 힘조차 없었고 두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평소라면 오라비의 호통 한마디에 기가 죽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을 서연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서슬 퍼런 눈빛으로 오라비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비록 제가 가문에서 내쳐진 몸이나 이곳은 엄연한 여인의 규방입니다. 아무리 혈육이라 한들 밤늦은 시각에 예고도 없이 침소에 들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당장 물러가 주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고 그 서늘한 기세에는 평소의 유약함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기세등등하던 오라비조차 주춤하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유령처럼 지내던 누이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오라비는 헛기침을 하며 하인들에게 돌아가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재수 없는 년이 도끼만 올랐구나 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은 뒤 서둘러 암자를 빠져나갔고 그제야 서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호는 비록 몸은 상했으나 서연이라는 여인의 내면에 깃든 강인한 기계와 지혜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아온 그 어떤 화려한 궁중의 여인들보다 흉터 뒤에 숨겨진 서연의 영혼이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고 느꼈습니다. 동이 트고 비가 그치자 이호는 서둘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쾌되지는 않았으나 더 머무르는 것은 서연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 품속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를 꺼내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는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구원하였소. 이 은혜는 내 반드시 잊지 않고 갚을 것이니 부디 강건하게 기다려 주시오. 이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약속은 서연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날의 햇살처럼 스며들었고 그녀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난생 처음 가슴 벅찬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매서운 칼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외롭게 떨던 서연의 초갓집. 주변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지만 마을 아래 한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에는 난데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이어진 긴 행렬과 오색 깃발이 펄럭이는 어가 행렬이 마을 입구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대감과 서연의 이복 오라비는 이것이 가문에 내려질 큰 벼슬이나 포상일 것이라 지레 짐작하고 비단 옷을 차려입은 채 대문 밖까지 뛰쳐나가 땅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화려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대감과 오라비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들지 못했으나 임금의 곁에는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눈빛을 한 서연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눈빛으로 한 대감과 오라비를 내려다보며 우렁차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가문의 헛된 명예와 거칠애에 눈이 멀어
하늘이 내린 귀한 재능과 따뜻한 심성을 지닌 혈육을 짐승보다 못한 곳에 버려두었다. 지난 겨울 짐이 자객의 칼에 맞아 사경을 헤맬 때 나를 구한 것은 너희의 높은 벼슬도 재물도 아닌 바로 너희가 얼굴에 흉이 있다 하여 내친 이 여인의 의술과 정성이었다. 임금의 호통이 떨어지자 한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오라비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오라비의 관직을 박탈하고 가문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도록 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던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그동안 귀신 들린 여자라며 손가락질 받던 서연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서연을 화려한 궁궐의 후궁으로 데려가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의 진정한 가치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병든 이를 살리는 숭고한 손길에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서연에게 대의녀라는 파격적인 직첩을 내리고 그녀가 신분과 성별 그리고 외모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민서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조선 팔도에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은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양의 해민서 앞에는 늘 병자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얼굴에 붉은 반점이 있는 뛰어난 의원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서연은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왼쪽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흉터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훈장이자 그녀만의 당당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 서연은 맥을 짚으며 환자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멀리서 미행을 나온 임금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삶은 비바람치는 어두운 밤에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찬란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붉은 꽃처럼 만개해 있었습니다.